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한 5만 원 상당 이용권이 풀리는 날이기도 하죠. 관련 소식 경제뉴스 픽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미국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은 여전하고요.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월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건으로, 민주당에선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로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이 상황 여의도 해장국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용률은 역대급이라는데 왜 내 주변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일까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모든 취업 준비생과 그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나 일자리 구하려고 이렇게까지 애써봤다. 새벽 첫차 타고 낯선 도시로 면접 보러 갔던 기억, 또 밤새 수십 번 이력서 고쳤으면서 모니터와 싸웠던 밤들, 또 합격 기원 부적을 쓰거나 108배까지 하면서 간절함을 담았던 그 순간,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애쓰는 모습도 좋고요. 또 안쓰러운 모습도 좋습니다. 성공담도 좋고 아직 과정 중인 사연도 좋으니까요. 내가 가장 뜨겁게 애써봤던 순간들, 목격한 순간들 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또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미국에서 불어온 삭풍의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 연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이틀째 약세 보였지만 코스피는 순환매 거듭하면서 10거래 연속 상승세 나타냈는데 장중 전날 세운 최고가보다 더 높은 곳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사자 흐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맏형격인 반도체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같은 다른 주도주로 순환매 이어지고 있고 또 간밤 뉴욕 증시와 반대로 우리 시장에선 이 증권주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또 불장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4,750선을 넘었대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이렇게 흐름이 바뀔 정도로 요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 화두는 그 금융통화위원회일 텐데 오전에 열렸죠. 네, 맞습니다. 올해 첫 금통위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벌써 5차례 연속으로 동결한 건데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율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 미국의 구두 개입에 환율이 밤사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해도 연초 다시 오르기 시작해 1,500원 선에 근접하자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연쇄적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데다 또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서울 집값 역시도 하느니 금리 인하를 피한 이유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환율은 올 들어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10거래를 연속 오르면서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장기간 상승을 보이기도 한 만큼 추가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통위가 금리를 더는 낮추지 못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금리와 환율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네, 떼놓고 볼 수가 없는 둘인데요. 통상 이론적으로 이 국내 시장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자극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과 정면 충돌할 만큼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2022년 7월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섣불리 먼저 움직이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동결 상태 2.5%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내려갈 여지는 없는 건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기조가 길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란 표현이 삭제되면서 동결기 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 경제에 대해선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전 기준금리 결정 시점인 지난해 7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썼던 점을 고려해 보면 외환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안정 위험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마치고 동결 기조로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연신 금리를 낮춰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완만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는 게 각종 지표에서 확인이 되는데 다만 고용 시장이 정체되고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면서 당장은 금리를 내릴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밤사이 나온 베이지북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베이지북이 뭐예요? 네, 미국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12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한 걸로 나타나면서 네. 앞선 보고서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도 상당히 개선됐지만서도 물가와 관련해선 대체적으로 완만한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짚었습니다. 가뜩이나 앞서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목표치를 크게 웃돈 상황인지라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조금 더 기다릴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리를 내릴 때에도 낮추긴 낮췄지만 위원들 사이 9대3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을 더 큰 리스크로 보는 매파적 시전도 여전한데요. 우선 금융시장은 이달 27일에 열릴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2회 안팎의 추가 인하에 나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는 동결 기조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네. 이후부터는 또 이 트럼프 그리고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밤새 들어온 소식은 미 재무장관이 이 우리나라 환율 얘기를 했는데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좀 한풀 꺾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보였던 환율 상승세가 미국 재무장관 말 한마디에 잠시나마 꺾였습니다. 네. 밤사이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무려 10거래 연속 상승세가 멈춰섰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갑자기 유턴을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최근 구윤철 부총리와 회동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고 베센트 장관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공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도 엔화 약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한미일 재무수장들의 공동 보조가 확인되면서 환율 오름세에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그리고 앞서도 짚어봤지만 오늘 열린 금통에서 또 환율이 도마에 오른 만큼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다만 일시적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하단을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환율을 잡는 정부도 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잡히는 겁니까? 참 오죽하면 요즘 시장에선 이런 표현들도 보이더라고요. 환율이 서울 부동산과 꼭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외환 당국의 강력한 개입에도 원화값이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건 구조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 때문인데 당국이 시장의 일방적인 기대감과 쏠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이 상황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시장이 믿지 않는 것과 똑 닮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간략히 짚어봤던 것처럼 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고요. 네. 하는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서학개 및 해외 투자 등으로 작년 한 해 외화 순유출 빠져나간 달러 규모도 2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업계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이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집중되는 이 4월을 최대의 고비로 꼽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이례적인 이 미국 측 구두 개입도 있었고 하느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여서 환율 불안을 억누르긴 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직장인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연말정산 때 필요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자료로는 그리고 또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짚어보면 네.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과 장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고요. 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예, 다만 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아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부양가족을 잘못 공지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도 제공됩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이 부양가족 소득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부터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과 기타 양도소득 등 더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는데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소득을 모두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인공지능 챗봇도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몰릴 때는 또 이게 좀 지연되던데 챗봇 운영 같은 건 좋은 제도네요. 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손질하면서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안 깎이게 된다고요? 네, 무슨 왜 말입니까? 이 어르신들이 일하면 손해다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은 국민연금을 깎더니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는 건데요. 당장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1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못 받은 금액이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였던 셈인데 OECD에서도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면서 개선을 공고해 왔고요. 정부도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튼 겁니다. 네. 앞으로 뭐 남은 과제도 있을 텐데요. 역시나 돈이 문제겠죠. 이 재정 부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남한 정부는 단계적으로 나머지 구간도 손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일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신호를 준 것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쿠팡 사태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5만 원 보상 이용권 배포한다면서요? 네, 앞서도 일종의 꼼수다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었는데 시선이 곱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결국 오늘 보상 이용권이 배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세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일단 구성 자체가
이 쿠팡과 쿠팡 이츠 등으로 각각 뭐 5,000원씩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데다가 사용 기간이 겨우 석 달로 제한돼 있고 금액을 다 쓰지 못해도 차액은 또 환급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이 쿠팡 트래블 2만 원 이용권인데 국내 여행 상품 구매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판매하는 뭐 치킨이나 커피 같은 음식 쿠폰에는 또 사용할 수 없게 해놔서 일각에선 보상이라기보다는 이용권을 합치한 판촉 행사가 아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모든 취업준비생과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해서 문자 받고 있는데요. 0821님께서 제 딸은 도서관 근무하는 사서직 도전 중입니다. 아침 7시 출발해서 11시에 오는데요. 밤 11시 말씀하시는 거겠죠. 2년째 준비 중인데 너무 안쓰럽네요. 기도해 주세요. 모든 취준생 꼭 합격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좋은 소식 있기를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도 응원할게요. 9309님께서 울 아들 군대 다녀와서 첫 취업인데 보안회사에서 합격 문자 받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 대포통장 이용만 당하고 그거 수습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참 순진한 아들 속아 넘어가서 그만 지금은 그래도 다른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2561님 60대 시니어 일자리 찾아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네요. 응원해 주세요. 윤인구 아나운서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5622님 진행자님 말씀에 눈물이 나요. 아들이 지금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 군 복무 마치고 IT 쪽으로 공부해 졸업하고도 취업 문턱이 높아서 매 좌절하는 걸 보고 있으려니 먹먹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대구 803 갓바위에 가서 108배까지 해봤습니다. 모든 청년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이런 전국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자녀분들께 잘 전해져서 우리 아들, 딸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2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차량 화재 사고가 많은데요. 장거리 이동 전 차량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이천 나들목 지난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차량 화재 사고를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북수원에서 차량 속도 주춤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호정 1교에서 차량 터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1터널에서 정체인데요. 2차로에서 진행되는 작업 때문이고요.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평촌 나들목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5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서안암 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송파까지 2개 차로 막고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hu영입니다. 데이터로 맥락을 짚는 통계 리포트. 팩트는 숫자다.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의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주 전에 두 분 굉장히 서로 어색해하던 우리 같은 식구이면서도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편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졌는데. 네. 별로 정세배 기자의 네, 눈에는 영혼이 없어 보여요, 대답이. 아니 지금 마스크 감기 때문에. 약간 감기. 네. 점심 드셨습니까? 예, 저는 방송 마치고 회사 식당에서 먹으려고요. 아. 예, 아직 못 먹었습니다. 두 분 같이 드시는 거 어때요? 제가 어디 좀 가봐야 다음 이 시간에. 네, 다음번에 꼭 이제 네. 다음 주에. 제가 뭐 쿠폰은 못 드리지만 네.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가 되기를. 왜 제가 이 점심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사실 한 끼 사 먹기 겁난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가가 오른 데다가.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소고기 있잖아요. 네.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라면서요. 근데 왜 소고기 값은 안 내리는 겁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국가 데이처처 자료를 보니까요. 국산 소고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109.84였습니다. 근데 1년 전보다 4.6% 올랐고요. 수입 소고기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은 달 138.37로 5.3%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소고기도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셈이죠. 여기 흐름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물가 발표 설명에서도 수입 소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8%나 오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올해부터 관세가 0%가 된다면 가격도 내려가야 하는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원래 관세가 0%였습니까? 관세가요. 네네. 관세가 원래 소고기는 40%였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면 2012년 3월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4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2.6%씩 내려가서 그게 올해 1월부터 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압력도 있었겠네요. 우리 소고기를 많이 사가라. 네,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이게 발효된 협정에 의해서 2.6%씩 매년 내려간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이게 0%씩 빠졌는데, 근데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일종의 통계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면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은요 수입 원가표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는 않습니다.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소비자 가격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 원가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 또 판매 단계 각 단계 모든 그 비용이 얹힌 값인 거죠. 그래서 원가에서 관세가 좀 빠지더라도 뭐 다른 비용이 오르거나 아니면 유통에서 가격이 즉시 조정되지 않으면은 체감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정세배 기자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뭐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소고기 먹을 일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부서 차원에서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시면 네. 됩니다. 예. 네.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네. 우리 분위기가 요즘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이 관세 인하가 통계에 바로 보이지 않는 이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차입니다. 보통 이제 관세 인하가 새로 들어오는 물량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재고, 뭐 이미 계약돼 있는 물량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세는 몇 %지만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유통 과정 등의 합입니다. 그래서 몇 %포인트가 뭐 원가에서 내려가더라도 당장 관세 인하분이 상쇄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통계는 평균이라는 점인데요. 네. 소고기라고 해도 뭐 유통 채널 또 브랜드에 따라서 관세 인하 효과가 일부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전체 평균에서는 뭐 하락 대신에 상승폭 둔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관세 인하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바로 인하로 보이기는 어렵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야기는 관세도 내려갔으니까 내가 사 먹는 소고기값도 바로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죠. 하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관세가 있었으면 진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남아 있었으면. 네. 너무 비싸지잖아요. 네. 예, 정세배 기자 다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못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 근데 미국 소고기 값이 또 비싸졌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20년부터 가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소고기 값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실 텐데요.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202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이게 불길이 제대로 안 잡혔었어요. 맞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가뭄 때문이었거든요. 이때 소고기 농가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초지 품질이 안 좋아져서 그만큼 사료비 부담이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늘어나니까 더 버틸 것이냐, 아니면 소를 더 빨리 내다 팔 것이냐, 뭐 아니면은 그 농장을 접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인데 이때 번식용 암소까지 줄이는 선택을 한 농가가 많았다고 하고요. 아예 접은 농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식용 암소가 줄면은 미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가격이 미국에서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가격이요. 예. 근데 소는 금방 훌쩍 크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동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닭이
출하될 때까지 번식에서 출하까지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돼지고기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소고기는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오래 가겠네요. 맞습니다. 2020년부터 그 생산이 줄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2024년 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파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동시에 방금 윤인구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발 가격 상승 압력이 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수입산 중에서는 사실 미국산 소고기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대체 물량을 찾는 것도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소고기 시장을 보면은요. 국내산 한우가 40% 정도가 되고요. 수입이 6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60% 중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게 50%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게 높아요? 높습니다. 네, 호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호주는 45 정도라고 하고요. 미국이 더 많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 소고기 비중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국산의 비중이 높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 소고기 가격을 얘기를 할 때 미국산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네. 소고기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현지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달러 기준 원가도 오르니까 환율도 거기다가 불안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관세는 내려갔는데 뭐 환율이 같이 올라서 효과가 묻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관세 0%를 체감하려면은 뭐 언제쯤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관세 인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차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재고가 빠지고 신규 계약분에 관세 0%가 반영되려면 몇 주에서 최소 몇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 인하 효과는 당장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가격 인하보다는 상승폭 둔화로 먼저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결론입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가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벌어야 이제 점심값도 충분히 내고 먹는 그렇죠. 건데 요즘 또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해요. 정세비 기자 12월 고용 통계 나왔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고용 동향 좀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달입니다. 2025년 12월이고 사실 뭐 요새 뭐 청년층 특히 뭐 취업 너무 안 된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뉴스에서 엄청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숫자 자체를 좀 보면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당연히 취업자도 늘고 당연히 실업자도 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었다 이 자체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율에 눈에 띄는 변화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잖아요. 이 숫자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이걸 보면 일단 고용시장에서 나 일하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하는 비율 자체는 계속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하나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실업자 수가 뭐 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기준 실업자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예. 일단 30대 같은 경우에 취업자도 48개월 연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맥락이에요. 실업자 수도 늘고 있지만 또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스로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도 높게 나타나고 그 와중에 취업이 안 되면 이제 실업으로 분류되고 이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청년층 같은 경우 좀 살펴볼게요. 20대를 기준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이 좀 비교적 높아요. 산업으로 따지면. 네. 근데 이 산업들이 좀 이따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늘어나는데 사실 60대 이상 인구 자체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일을 구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실업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기자 얘기대로라면은 이제 그 부문별로도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네. 건데 그럼 어느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어느 분야에서는 좀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좀 전달이랑 계속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먼저 그걸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분야는 바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네. 이게 1년 새에 몇 명이 늘었냐? 22만 명의 취업자가 늘었는데 비율로 높게 많이 늘었어요. 8.1%가 늘었습니다. 그 밖에 또 많이 된 게 예를 들어서 뭐 운수 창고업, 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뭐 업, 이런 것들이 증가세가 뚜렷한데 감소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일 감소세가 컸던 건 농림어업이에요. 1년 새 10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 비율로도 9%, 마이너스 9%가 나타났고 예. 이게 또 1년 전 같은 달이랑 비교한 거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점을 또 고려하면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제조업 이것도 지금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좀 문제인 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반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산업이잖아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예. 쉽게 말해서 감소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고용 시장에 부담이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데이터처 발표 내용 중에 이 쉬었음 인구라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취업과 실업을 저희가 분류할 수 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었으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쉽게 말하면 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예. 당장 뭐 구직활동을 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30대에서 이게 또 많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30대 자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구직활동 자체를 단념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고 하면 뭐 고용 상황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 비혼이나 저출생 이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항목 중에 쉬었음 말고 육아와 가사가 따로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쉬었음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국가 데이터처의 설명이 하나 있었고 뭐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아니겠죠. 근데 또 다른 거대한 변화 흐름이 하나 있다면 취업 시장 자체가 사실 뭐 예전에는 다 공채 신규 채용 이런 거였다면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 중심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쉬었음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힘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 구조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뭐 제조업 자체를 살리지 않는 이상 아주 뭐 명확한 직접적인 대책이 있다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제조업에서 신규 채용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게 어떤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을 것 같다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반전을 이룰 수준은 아니고요. 또 뭐 이제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제조업에 비해서는 사실 뭐 취업에서 실업 상태라든지 쉬었음 상태로 전환하는 게 조금은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고용시장 동향 관리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죠. 정부 당연히 문제의식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고용시장이라는 게 뭐 제조업에서 일한다도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회사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괄적인 대책만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또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취업준비생과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 문자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6722님 경기 불황으로 산업인력공단 국가공인자격증 기사 3개 가지고도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취업 사이트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169님은 작년에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려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이때 또 엄마가 암투병 중이셨는데 공부한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허망한 마음에 취업 준비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또 힘내셔서 또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디펑스의 같이 걸을까 듣고 1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내
아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전미사인 답다는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그런 느낌이나 요소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뭐뭐스럽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답다, 학생답다, 사랑스럽다, 걱정스럽다 같은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자어에서는 이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뭐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성격을 띠는, 또 그에 관계되는, 그 상태로 되뇌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의 말이나 글을 보면 적이란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적 대우를 하다,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갈등적 관계에 있다,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등과 같은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에서는 모두 적이란 전미사를 쓰지 않고 표현해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차별적 대우는 차별 대우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다는 압축해서 표현하도록 고쳐 말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갈등적 관계는 갈등 관계로, 개성적인 얼굴은 개성이 있는 얼굴로 바꿔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적이란 전미사를 써서 표현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것은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했지만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일부 비가 내린 지역 모두 그치겠습니다. 저기압 앞자리에서 불어드는 남서풍에 의해서 발달한 구름대로 인한 강수였고요. 현재는 온화함만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겨울 외투를 입었을 때 두꺼운 외투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서울이 현재 8.5도고요. 강릉이 14도, 광주, 부산 16, 제주는 무려 19도입니다. 남쪽은 15도
10도 넘어서 따뜻하기까지 하고요. 중부지방도 초봄 날씨입니다. 4도에서 18도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5도 등 3도에서 16도 분포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레도 한파 수준은 아니고 서울이 영하 4도 정도로 지금보다만 춥겠습니다. 최근 눈이 내려서 쌓인 지역이 있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고요. 동쪽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요즘 강풍이 부는 지역이 이 동쪽 지역을 포함해서 해안 지역, 제주도 이런 지역입니다. 각별히 화재 위험이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표된 제주도 산간 쪽에선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 먼바다를 위시해서 대부분 해상 물결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팀이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 측에 쿠팡 문제는 외교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로 금리 인하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어젯밤 타결돼 노조가 이틀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버스는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전화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셨을 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좋아하냐는 질문 받으시면은 아시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 또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된다는 점. 갓 걸음마 시작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여러분께서 힘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도 알찬 코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야, 이거 아주 맛깔나게 우리 이수민 프로듀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제한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 윤인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장성철, 그리고 평론가 중에 제일 잘생긴 김준일까지 이렇게 만나다 이 모임은 쉽지 않습니다. 김준일이 왜 이렇게 시작하지? 근데 좀 실망했어요. 왜요? 이 윤인구 앵커님 네. TV에서 볼 때는 막 이제 활발하고 즐겁게 그러시는데 너무 차분해요. 아니 저도 저 걸음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조금 가야지 저도 뭔가 저의 장기를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오늘 뭐 두 분 나오셨으니까 뭐 신나게 좀 정치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두 분은 워낙 뭐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뭐 형 동생 호영호제 아닙니다. 네. 오늘 싸우겠습니다. 치열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가 기대가 됩니다. 방송 사고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해보죠. 뭐 누가 내일 안 나오는지.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일단 미루기로 했죠.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 열렸죠. 예, 최고위원회의 뭐 열렸는데 이게 이제 미루기로 했다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병기 의원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사자의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리라는 거는 이의제기, 소위 말해서 재심을 청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일주일 정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우리가 한동훈을 봐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 뭐 가처분 신청 걸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미비하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거는 제명 처분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당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면이 있고 내부적인 반발도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약을 올린다? 한동훈 대표 당신 잘못했잖아. 좀 소명해봐. 윤리위에도 좀 나와서 좀 얘기 좀 하고 지금 뭐 자꾸 뭐 방송에만 나가서 페북에다만 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약간 빙의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징계하려고 하니까 윤리 나와. 당신 당원이잖아. 그럼 내가 봐줄 수도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약 올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심 청구 안 하겠다면서요. 한 전 대표는. 예, 안 한다라는 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밝혔고요. 재심 청구.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혔는지 제가 아니면 그렇게 알려진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친한계 쪽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결정된 그러니까 한동훈을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윤리위도 차려졌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를 한다라고 바뀔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안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까지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법적 대응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처음엔 알려졌는데 좀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네요. 그럼 마음이 안 변한다고 하면 장 소장님은 그럼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한 전 대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명 처분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재심 청구했어요. 근데 뭐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탈당 권고로 해줄게. 뭐 이렇게 한들 수위를 좀 낮춰서 네,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래 탈당 공고나 제명은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아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당원 유지시켜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러겠냐고요. 이거는 말려 죽이는 거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뭐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도 뭔 의미가 있겠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야 이거는 한동훈 대표 말이 맞네. 그렇게 하면은 윤리위원회가 그러면 그래 우리 잘못했네. 더 이상 징계하지 말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 못하도록 쫓아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또 다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저번에 말이야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로 뭐 기자회견하면서 당과 당대표를 폄하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당원 징계 사항이다. 다시 윤리 열어. 다시 징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인 대응보다는 좀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보태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측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하나는 법률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는 쪽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뭐 일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가처분을 받아들인 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오히려 그거를 가처분을 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뭐냐면은 그냥 차라리 맞자. 피해자 서사를 강화하자 차라리. 그리고 장동혁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다. 지금 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를 크게 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장동혁 어차피 쫓겨난다. 그러면 그 당원권 뭐 정지된 것도 다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한동훈이 필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두드려 맞자. 이런 게 지금 약간 혼재돼 있다라는 거라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조가. 네. 장동혁 대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의 세력이 그렇게 뭐 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숫자가 별로 안 되고 전투력도 별로 안 세구나.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렇게 뭐 강력하게 투쟁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네. 오늘 아침에 대한감일에 거기 뭐 간사나 뭐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이 몇 명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했잖아요. 거기 내용이 아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러다가는 우리 지방선거 칩니다. 보수가 분열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의원총회 열어주세요. 이런 읍소였잖아요.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 당신 당대표 그만둬라. 당신 때문에 지금 보수파 망가지고 선거 지게 생겼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다 부탁하러 오거든. 원로들도 아유 장 대표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거잖아요. 애걸 복걸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동훈 대표는 내가 내 손 안에서 그냥 요리해 먹을 수 있겠다. 만만하다. 우리 장 소장님 굉장히 역할극에 능하시네요. 다 그 김준일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오세훈 시장이 SNS에 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국힘은 공멸이다. 예. 네.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친한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과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하면은 선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내부의 분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선거가. 왜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쪽 개혁신당 쪽도 독자 후보를 내면 그 표도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한동훈계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중재를 해보려는 건데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너무 말이 거세요. 지금 최근에 참을만큼 참았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맹폭을 했거든요. 거의 무능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고 고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91세 평균 연령 91세 메타인지 좀 가르쳐라 막 이런 정도로 막 오늘 사과는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선이 그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 개혁파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좀 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극히 원론적이고 옳은 말씀하신 거죠.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은 치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판단과 결정은 보수우파 진영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와 그 측근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자급의 인사인 오세훈 시장이 아주 적절하고 옳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의 만남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6월 지선을 위한 좀 어떤 공동 세력화? 야합이죠. 에이 또 뭘 또 야합이에요 그거는. 야합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준석 대표는 윤어게인, 뭐 윤석열, 뭐 내란수계 여기하고는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어게인
그 세력은 등에 업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서 예? 지금 지구인들끼리 뭉친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외계인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저 민주당.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합으로 보는 원칙을 저버린 연합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야당이라도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문제는 뒤로 뭐 본질적인 문제로 지금 연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뒤로 두고 이렇게 손을 잡은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손을 잡으면 이제 뭐 5달 정도 남은 그 6월 지선 뭐 괜찮다는 예상을 한 건가요? 그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특검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야당이 좀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는 선거 연대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선을 긋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내란 옹호 세력,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 같이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이미지가 지금 사진으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인 일관성, 정체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정도는 내가 뭐 좀 만만하다, 내가 좀 요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차피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를 해야 되려면 보수파의 지금 중심인 국민의힘 이쪽과 완전히 절연해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하게나마 아주 작게나마 연대의 끈을 좀 내려놓고 보수파에 계시는 뭐 지지자들에게 나 이준석도 있어요. 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개혁신당이 상당히 좀 정당의 세가 존재감이 좀 약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들 4,000명 정치 지망생 모으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도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을 낼 거예요. 그렇게 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되게 정치적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혹자는 이제 잔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먼저 야권 연대를 얘기를 함으로써 네.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범야권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져오는 거 하나 그리고 한동훈 징계받으니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라고 해서 한동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한동훈 견제하는 거.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정치적 결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라이벌의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합니까 두 사람은 서로? 안 맞아요. 그냥 제가 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그분은 약자 공격하는 분 아닙니까? 약간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 쪽은 한동훈에 대해서 본인 힘으로 뭐를 해본 게 있나? 정치를 비대위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다 윤 대통령이 시켜준 건데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고 팬덤이 있을 뿐이다. 약간 이런 시각들을 그 진영 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맞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한동훈 견제하지 장동혁 이제 본인으로 끌어왔지.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저기는 야당 아니야 여당이야라고 하면서 이미 약간 견제를 하고 있고 막 이제 사방으로 지금 견제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창당을 하라고 하거나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건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창당해봤자 뭐 따라 나올 의원들이 거의 없을 거고 지역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팬덤은 상당하던데요.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팬이잖아요. 네. 치어리더잖아요.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함께해야 돼요. 특히 어떤 정치인이냐면 배지.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야 되는데 나올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인다. 창당은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서울시장 출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기 대권을 두고 2030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해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이 없었어요. 비겁한 거죠. 장동혁 대표가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이 배출한 당에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고 사형까지 구형을 받았는데 그냥 이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요. 이거는요. 저 같은 평론가가 할 얘기지 현실 정치인 그리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적인 판단과 메시지를 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윤석열 편을 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비겁하게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은 나 당대표 자격이 없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징계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형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당연히. 지금 한동훈 징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쨌든 거의 이제 같이 조금 정리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 거. 한동훈도 정리하고 윤석열 윤어게인과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데 지금은 구형 이때는 아니다. 앞으로 이제 선고가 있으면은 조금 더 한 발자국씩 뭐 조금 더 바뀌겠다. 나 그 장동혁 대표가 맨날 얘기하죠.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 지지율 왜 이거 어떡하냐 뭐 의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건데 구형 가지고는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그 공무집행방해 선고 그리고 2월 19일 날 내란 선고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윤 어게인 세력과 관계 재정립이다? 단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 어게인하고 완전히 손절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 국민의힘이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막 엄청 뭐 전한길 씨도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고성국 씨는 그날 당일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보수도 이겨야 되지 않아? 우리도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 장동혁 대표가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닌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막 섞여 있겠지만은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 이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적당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죠. 근데 뭐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뭐 진실 규명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완전히 이거 필요하다.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고 지금 송 원내대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3차 특검이 수사를 다 할 만큼 3대 특검이 수사를 다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협상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일방적으로 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좀 복잡해요. 하나는 2차 종합특검 얘기가 있고 하나는 통일교 특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안이 3개가 발의됐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그 야권 보수 야권에서 한 그 국민의힘까지 해서 거기서 발의된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게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섞어서 사실은 이제 병합해가지고 좀 논의가 될 필요도 있겠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하고 싶은 거는 질질 끌고 하고 싶은 거는 통과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전체적으로 정치력이 좀 부재하고 의석수도 없는데 근데 본인들이 내용으로 주목은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찬성 반대 이 논리는 결국에는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은 이렇게 2차 종합특검 하면은 중간중간 또 다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랬대, 김건희가 이랬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란과 김건희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것들에 국민의힘을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열쇠를 몰고 가겠다.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 중에 나오게 되면 당신들 윤건희 부부랑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방어 모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은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필리버스터 하겠네요. 국민의힘이요? 네. 하고 뭐 개혁신당을 한다고 하는데 네. 별 의미 없어요. 그것도 24시간 하루짜리죠.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을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특검들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할 거예요. 천하람 원내대표라든지 이것만 하고 다른 거는 이거 지지부진하고 지금 침대 축구하면 침대 정치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는 알죠. 어차피 아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내용은 아마 그게 주로 될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거예요. 이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뭐 개혁신당 원내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천하람 의원이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당 지도부 오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힘에서는 참석 안 한다고 했어요. 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일정이 있어요. 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방송에 출연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지금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그래서 아예 의지 그것도 일찍 잡았어요. 그래서 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독 밥상을 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7대 뭐 전 정당 뭐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어렵다. 예.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늦었지만 그래도 전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고 현재 지금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경찰로서는 겁내면서 검수봐 이거 우리가 수사해도 되나? 잠깐 이거 압수수색 해도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다시 파악을 하고 있고 수사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게 조심스럽게 수사를 시작을 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결국엔 경찰이 검찰보다 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심각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12월 29일에 지금 김병기 강선우 녹취가 터졌거든요. 네. 그랬는데 김경은 이제 출국하고 이틀 뒤에 출국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한 게 11일 만에 1월 11일에 그러니까 13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김경하고 강선우는. 네. 그러다가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조치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16일 만입니다. 사건 발생.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지금 13건이 지금 고발이 됐거든요. 뭐하냐 경찰 도대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이 정도면 이제 해도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수사기관 권력기관 뭐 개편 뭐 이거 다 좋은데 이게 검찰이 그대로 살아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뭉갤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 경찰입니다. 권력에 너무 민감하고 지금 뭐 압수수색 이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 뭐 다 출국하는 거 출국 금지도 못 하고 있지.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있는 중요한 물증들 이런 것들 이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네. 그리고 다 놓고 갔다라는 비밀 금고도 그렇고 무슨 그 숭실대 편입한 거 그것도 지금 다 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저기 부의장, 네, 그 동작구 부의장 그 사람 PC에서 발견했는데 그냥 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일단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이게.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제 탈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호막이죠. 집권 여당 의원이라는 그 보호막 그것이 벗어 던져지는 순간. 그냥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마음껏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정치권에 있어 봤잖아요. 집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무형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효능감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벗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시간 버는 거잖아요. 자,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탈당할게. 근데 그때까지 좀 시간도 좀 주고 재심도 좀 받아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구명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병기 블랙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건 뭐 야당의 뭐 그거는 추측일 뿐이다. 황금폰이 아니고 블랙폰. 블랙 요원이니까 블랙폰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차별적으로 다 녹음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강선우가 있는데 직접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화장실 갔을 때. 근데 그 보좌관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그 보좌관이 김병기 사람이었어, 과거에. 그러면은 이게 보고가 들어갔고, 이제 강선우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곤란해지니까, 컷오프가 돼버리니까 김경이 곤란해지니까 이제 구명을 일종의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병기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게 지금 돈까지 받아놓고 지금 나를 걸고 넘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네. 이거는 증거를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모든 민주당 의원 만날 때마다 다 녹취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은 이미 한 건이 나왔으니까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다. 근데 모든 거를 다 녹취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의원들과 후보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을 거다. 그걸 금고에 넣어놨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있잖아요. 장 소장님의 추측입니까? 추측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모르죠. 그게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어요. 고소는 장성철만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그런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당후 사해라, 김병기 의원 탈당해라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은 바로 지금 제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 거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데 김병기 거는 지금 아직 본인은 수사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명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명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 민주당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런 뭐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심에서 제명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0%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법원처럼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처음에 심판 내렸던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 변경이 없어요. 야, 저거 그냥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고위의 뭐 부의장이 진술을 거짓말로 했대. 이런 상황의 변경이 없는데 똑같은 건 가지고 지난번에는 이건 제명해야 되라고 하는데 야, 이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거 저기 무혐의 이거는 그냥 제명 취소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평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심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시간을 버는 거지 본인이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5622님이 진짜 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장성철님 팬이라고 김준일님 섭섭하시겠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2039님이 두 분 케미 너무 좋다고 멘트 천재 얼굴 천재 세 분이라고 저까지 넣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네, 저도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도 참을 일을 마음에 새기며 육아서를 덮었다 폈다 하는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정현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정말 ADHD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ADHD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뭐 애들이 좀 산만하다. 그리고 뭐 버릇하고는
다른 거라면서요? 네, 다릅니다. 방금 말씀 주신 산만함 또는 버릇 이런 건 태도나 습관의 문제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ADHD는 그런 습관, 태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 조절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 뇌의 제일 앞부분을 바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회로가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로가 또래보다 조금 늦되게 형성되고 있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버릇이나 습관은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가는 것인데 반해서 ADHD는 지극히 선천적으로 뇌가 타고난 특질이에요. 그래서 이 ADHD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릴 때부터 선천적이니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다든지 너무 돌아다닌다, 설명을 끝까지 잘 못 듣고 그냥 불쑥 대답하고 집중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아니면 계속 까먹어서 옆에서 늘 엄마가 외장하드처럼 챙겨줘야 됐다, 이런 과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또 ADHD 경우에는 여러 환경에서 일관되게 산만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학원에서도 어머니의 아이가 조금 과활동적이에요. 착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네요. 이런 지적을 받는 경우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들은 본인이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책상에 딱 앉으면 곧바로 진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 마시러 계속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화장실 또 갑자기 마려워요.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옆에 엄마 앉아 있으면 엄마 그런데 이거 잠자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 걸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 하려고 해도 뇌가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입니까? 요즘 초등학생 5명 중 3명이 ADHD다. 정신건강의학과 찾는 초등학생 중에. 네, 이게 정말 분명히 해가 갈수록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모님과 이제 교사분들의 인식 변화, 즉 말씀 주신 대로 남자애는 원래 그렇다, 아직 어려서니까 그렇지 크면 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혹시 ADHD가 아닐까, 아니더라도 한번 소아정신과에 가서 평가라도 받아볼까, 이렇게 인식이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아이가 ADHD가 맞다면 가급적 어릴 때 교정을 하는 것이 아이의 삶을 좀 더 가볍게 만든다라는 사실이 아주 넓게 좀 인식되게 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게 많아진 이유는 뭐예요? 위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외에도요. 요즘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 통해서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네. 예전엔 다 그냥 집에서 놀고 그랬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애들 환경 자체가 과거보다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또 구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아이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 조절의 힘을 더 어린 시절부터 많이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기 조절력이 약한 아이들이 좀 더 어린 나이부터 도드라지게 드러난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 이전에는 막 때리고 부수고 막 남들 괴롭히는 아이들만 ADHD를 의심받았다면 요즘에는 조용한 ADHD라는 개념이 대중화가 되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진료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요즘 교육 현장이나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훈육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각을 한다거나 숙제를 까먹고 안 들고 오거나 준비물을 안 들고 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체 해결을 하셨어요. 혼내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이 외부 교정을 통한 행동 수정의 영역들이 좀 더 다 의료적인 평가와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키워보시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또 저희 아이도 조금 부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다 연락이 왔었나 싶은 내용들을 다 연락 주셔서 어머님 이런 거 좀 챙겨 주십시오, 주의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시곤 하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도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 2011님께서 ADHD 증가가 이게 스마트폰
또 이런 영상 요즘 애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것과 연관돼 있냐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죠. 그런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ADHD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천적인 조절 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경험한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ADHD의 원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ADHD의 증폭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영상이나 스마트폰 노출이 되게 되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ADHD의 특징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나 게임 같은 것들은 정말 빠르게 장면이 전환이 되고 더군다나 요즘 쇼츠 같은 것들은 너무 정말 빠르죠. 훅훅 넘어가서 네. 이런 걸 과연 봐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뭐 재미가 없으면 바로 넘길 수도 있고 또 게임을 하면은 따라라라따라 뭐 이러면서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면서 자극이 굉장히 강한데 ADHD 아이들은 아주 자극을 찾아다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에는 이런 자극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계속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평범한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책 읽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져서 더 꾸물거리고 못 앉아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ADHD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영상이나 게임 등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좀 전에 그 효과음 좋았어요. 간간히 넣어주세요. 이경우님 어릴 때부터 잘 관찰해야겠네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연령대별로 좀 다릅니까? 증상이 유치원, 뭐 초등학생, 중고생? 네, 굉장히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죠. 이제 특히 아이들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뭐 충동적인 행동들, 뭐 뛰어내리기, 뭐 점프하기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뇌 전전두엽이 점점 성숙하면서 그런 행동의 문제들은 줄어드는데요. 머릿속의 산만함, 그다음에 계획 세우기의 어려움, 그다음에 우선순위 설정 이런 부분들은 잘 개선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인 ADHD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기도 하죠. 네, 성인 ADHD는 어떤 증상을 갖나요? 네, 이제 그 성인 ADHD가 되고 나면은요, 뭐 성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점프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삶이 묘하게 정리가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집안 정리정돈이 참 안 되어 있고요. 또 뭐 공과금, 세금, 범칙금처럼 꼭 해야 되지만 이게 여유 시간이 많게 이렇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데드라인까지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돈도 있는데도 미루다가 결국 까먹어서 연체료 가산까지 부과가 되거나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맞다. 맞다. 이것들을 달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 혹시 이거 성인 ADHD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부터도 요즘은 그렇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많은 맞다. 태스크들이 이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은 본인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병원에 이제 ADHD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성인 ADHD 분들 예약 시간 자주 까먹으세요. 그래서 예약 시간대에 전화를 드려보면 오늘이었나요? 맞다. 죄송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인관계, 엄마들 모임 이런 데서 말실수가 좀 잦아진다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하게 돼서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들 호소하시고 또 일들의 계획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세요. 뭐 좀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런데 사실 시작은 안 되고 머릿속 이렇게 계획들만 많고 결과적으로 또 결론도 완결도 잘 못 지으면서 자책을 하게 되게끔 되어요. 또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예를 들자면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 메일을 열기 위해서 포털을 열자마자 다른 인터넷 뉴스부터 이제 계속 클릭하고 있습니다. 난데. 저도 그렇습니다. 또 약속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출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미리 도착할까 봐 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가 막힌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으면 반드시 늦게 되기 때문에 문자로 맨날 미안해 나 10분쯤 늦을 것 같다. 이렇게 20분 늦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충동적으로 쇼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산 관리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큰 뭐 명품을 사고 이런 건 아닌데 소소한 굿즈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사모으시는 경우들이 있고 감각적으로도 보통은 좀 예민하세요.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섬세한 경우들이 많아서 심리적으로도 부침도 좀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니 결국 인생의 굴곡이 좀 깊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가 쉬운 것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9630님이 제가 집안 정리를 못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은 나 성인 ADHD인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네. 실제로 ADHD로 판정을 받는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워낙 많이 알아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100%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특히나 뭐 고소득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높으시다 보니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본인을 계속 ADHD라고 오인식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더 면밀한 평가들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검사합니까? 뭐 컴퓨터로 된 전산화된 검사들도 있고요. 네. 사실 정신과는 이제 의사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면밀한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당신의 어떤 심리적 완벽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일어난 우울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ADHD 때문인지 이렇게 감별을 하게 되는데 면담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논리성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꽤나 이렇게 감별이 많이들 가능하세요. 네. 예. 그러면은 그 ADHD 치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약도 먹고 예, ADHD 상담도 받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 아이는 왜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물 치료는 참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긴 해요. 네. 이제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고 ADHD가 실제로 맞다면 그 ADHD 약을 투여받는 ADHD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효과를 본다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약물 반응도를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약물 반응도를 보이는 질환이 내외과적으로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ADHD는 우리가 그 원인이 되는 뇌의 회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면 ADHD 치료는 약만 먹으면 낫는다던데 이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뇌의 ADHD 약물들은 구조의 회로의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주지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 구성을 해야 되는지 타임라인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야? 늦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까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따로들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게 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인지에 대한 인식도 교육이 반드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뇌의 최소한의 마중물일 뿐이고 그 마중물을 부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생활습관 교정과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비약물적으로 개입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요즘에는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 같이 약을 쓰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식약처 승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들도 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정신과 가면 약만 먹는다 해서 주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중요하죠. 네. 예. 근데 이 ADHD 나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근데 이걸 낳아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걸 꼭 다 고쳐야 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창의성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AI 시대에 오히려 ADHD의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뭐 위트 있고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ADHD로 인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린 시절부터 이 ADHD 아이들은 대충 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게 좀 습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안 해도 되지 뭐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ADHD 아이들은 하기 싫은 걸 견디는 힘이 굉장히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와 같은 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견디는 힘들을 길러야 되는 그 연습을 하는 부분도 숙제의 일환인데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쉬운 것만 하게 되고 이러니까 대충 하고 게으른 게 습관이 되면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충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 자립의 유지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든지 조금 더 꼼꼼하게 더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습관화가 되지만 안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ADHD 치료의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이 ADHD는요 공부 못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ADHD를 치료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 성적이나 공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혈안이 돼서 이 치료를 선택하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ADHD 치료는 아이가 원래 가진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성공 경험을 키워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자존감이 좀 자라날 수 있게 돕고 근면 성질과 같은 평생 갈 좋은 습관들을 자라나게 하고 또 하지마 왜 이렇게 못 앉아 있어 너는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해 이런 비난이나 자책으로 아이 마음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가 ADHD가 의심이 되는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저 말고 치료를 개입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정현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목요일에 미리 만나는 주말 사용 설명서. 여행,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한 외래 관광객은 18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들의 발걸음을 잡아끄는 먹거리, 놀거리 무엇일까요? 그 진짜 매력이 숨겨진 곳은 어디일지 오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주말 사용 설명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영화, 애니메이션 그런 영향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 방송국 오면서 들린 곳이 명동, 광화문, 홍대 뭐 이렇게 좀 들렸거든요. 요거 공통점이 딱 느낌이 오시죠. 외국인들 많이 찾는 곳. 네, 요새 유난히 좀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요런 데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거에 대한 폭이 좀 넓어졌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 정말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투어를 다니시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뭐 실제로 장면 속에 나온 곳을 찾는다거나 거기서 인증샷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한복을 입고 뭐 추억을 남긴다거나 요런 그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그 주 무대가 됐던 박물관을 좀 많이 찾는다고 해요. 네. 숫자가 좀 이걸 증명을 해주는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이 국내에 13개 박물관을 찾은 이 누적 관람객이 1,460만 명이었는데 엄청나군요. 네, 그중에서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같은 수치가 2024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건 뭐 엄청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또 이 숫자를 증명할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 파는 기념품을 뮤즈라고 하거든요. 요새 말로. 없어서 못 산다는 그 뮤즈. 네, 뮤지엄 굿즈의 줄임말인데 이 뮤즈의 지난해 매출이 413억 원이었다고 해요. 2024년에는 212억 원이었거든요. 네. 여기도 2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캐대헌 열풍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팔린 굿즈가 까치, 호랑이, 배지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캐대헌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좀 관광객이 자주 가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산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산이요? 네. 좋아는 하지만 뭐 이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히말라야 한번 갔다 왔다고 늘 그런 데만 다니는 줄 아시는데 아니죠. 산은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는 하시는. 산과 관련된 장소로 오늘 먼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요? 이 낙산공원 한양도성 성곽길입니다. 제가 그 주위에서 저 학교들을 다녔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좀 한 달이 좀 떨었습니다.
이 정확하게 요 길이 이 한양도성길 낙산 구간에 속하는데요. 네, 이 해화문에서 낙산을 지나서 흥인지문까지 이어집니다. 네, 저는 주로 그 성균관대 후문 쪽에 있는 한양도성을 많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는 아직 못 가봤어요. 낙산. 요 길이 그 캐대원 댐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좀 평이하죠. 이렇게 가파르거나 그러지 않고 많이 가파르진 않지만 야트막하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능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한번 올라가면 땀 삐질 나지만 그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 서울 그 시내 바라보는 그런 기분 느낄 수가 있고요. 길이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길진 않네요. 네네. 여기가 그 영화 속에서는 이 헌트릭스의 루미 그리고 사자보이스의 진우가 이 성곽길 거니면서 서로의 아픔을 좀 치유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N서울타워부터 한강, 63빌딩 뭐 그 주변의 서울 풍경이 아주 색다르게 들어옵니다. 특히 제가 좀 추천하는 시간은 해질 무렵쯤인데요. 그래요? 이 어둠이 쫙 내려앉으면 이 성곽길 양 주변에 이 주황색 그 조명이 쫙 켜지면서 굉장히 좀 운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풍광도 좋지만은 좀 근처에 맛집이 있으면 또 더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런 곳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 보고 먹고 즐기고. 뭐 한 달이 건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뭐 기억나는 맛집 있으세요? 저는 좀 이따 설명하신 북촌 쪽에 뭐 제가 떡볶이 먹으러 많이 가던 집도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이 흥인지문 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광장시장이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광장시장은 떡볶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떡볶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추천하는 거는 녹두빈대떡이랑 육회 탕탕이. 좋죠. 네. 이 녹두빈대떡 같은 경우는 아주 기름 향에 아주 맛이 구수하잖아요. 또 육회 탕탕이는 이 신선한 소고기 육회에다가 이 낙지 탕탕이를 좀 곁들인 음식인데 이 외국인들이 아주 이색적인 음식으로 반드시 먹는 그런 음식이고요.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좀 회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한 지난주에 좀 둘러봤는데 아주 바글바글하게 외국인들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그 막걸리와 녹두빈대떡 뭐 파전 이런 게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K 열풍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 깨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요거까지 좀 서비스로 주시는데 그 겨울의 물을 동삼이라고 부르는데 겨울 인삼이라고 그렇게까지 부르는 이 소고기 묵국까지 같이 주시는데요. 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개운하게 이 소고기 묵국으로 입가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아주 군침이 돕니다. 왜 저는 소고기 묵국 감탄사에 막걸리 넘길 때 감탄사가 나오네요. 소고기 묵국 좋네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북촌 쪽으로 가면 한옥마을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그 한국 관광 데이터랩이라고 우리나라의 관광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 분석하는 곳인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좀 전에 소개한 낙산공원 성곽길과 지금 소개할 이 북촌 한옥마을이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이 북촌 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하죠. 뭐 오랜 세월 그 선조들의 자취가 좀 배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층의 주거지로 조성했던 흔적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어서 또 지금도 아직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곳곳에 국가유산과 민속 자료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도심 속 거리 박물관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루미와 진우가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또 한옥 지붕 사이에서 프리를 아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북촌에서 중학교를 나왔고 서촌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양쪽에 또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딱 인증샷 찍기에도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 북촌. 특히 또 오르막에서 내리막 바라보면서 인증샷 찍는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 아니면 그 인증샷 찍는 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옥과 한옥 사이의 골목이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둘러보면 꼭 위로찾기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굉장히 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면 좋아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국역에서 내려서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가장 그 한옥마을 전경을 잘 보실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북촌 전망대가 있는 곳인데. 북촌 전망대라고 있습니까? 네. 여기 올라가서 한옥마을을 내려다보면 이 기와 지붕이 촘촘하게 맞닿은 풍경이 아주 정겹습니다. 또 기와의 색과 모양, 담장 하나하나가 정말 좀 다른 모습을 뿜어내는 것도 오래오래 눈에 담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그 북촌 전망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입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영화에서 보면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한옥마을 밤 풍경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풍경을 좀 보시기는 좀 어렵지만 낮에 느릿느릿 걸으시면서 이 한옥마을의 매력을 온전히 새기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1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성수동 이야기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동도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 성수동이 워낙 그 소품샵이나 그리고 그 맛집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의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잘 따라다니는 그런 거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딸내미 손에 많이 끌려서 가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철공소, 뭐 자동차 공장, 네. 또 뭐 신발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남겨져 있지만 안에는 또 인테리어를 바꿔놔서 굉장히 좀 잘 즐길 수 있게 해놔서 그런 풍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아이템들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맞습니다. 그런 스토어들도 많이 있고 요새 트렌드를 이끄는 팝업 스토어 또 브랜드들의 그런 팝업 스토어가 많이 좀 있어서 줄을 쫙 줄지어서 있거든요. 네. 지도 보면서 서 있는 외국인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주영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